1992년 10월 28일 새벽,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의 한 후미진 주택가였습니다. 월세 4만 원짜리 비좁은 단칸방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엔 인간의 언어로는 차마 형용하기 힘든 참혹한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바닥과 시신위로 무차별하게 뿌려진 새하얀 가루들. 그 기괴한 현장 한가운데 26살의 여성 윤금희 씨가 참혹하게 훼손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와 한미 양국의 불평등한 역학관계가 빚어낸 비극의 결정체였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이 좁은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계를 사건 발생 직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가해자는 주한 미제 이사단 소속 의무병 20살의 케네스 리 마클 3세였습니다. 사건 전날 밤 그는 부대와 클럽을 오가며 맥주 21병과 양주 2잔을 들이부어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0시 30분 만취한 마클은 윤금희 씨의 단칸방에 숨어듭니다. 방 안에는 마클의 동료인 램버트 상병도 있었습니다. 돈과 성관계 요구를 둘러싸고 거친 욕설과 폭언이 오갔고 화가 난 램버트는 대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마클 역시 방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그때 윤금희 씨가 그를 붙잡으며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극단적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마클은 빈 콜라병으로 그녀의 이마를 2차례 강력하게 내리칩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는 결국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게 되죠. 하지만 마클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가사 상태 혹은 사망에 이른 직후 상상을 초월하는 가학적인 범행을 이어갑니다. 방 안에 있던 장우선을 피해자의 직장 내부 27cm 깊이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피해자의 자궁 안에는 맥주병 2개를, 질 입구에는 빈 콜라병을 꽂아 두었습니다. 왜 이러?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부러진 성냥개비 더미를 입안에 강제로 물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괴했던 행동, 방 안 도처에 하얗게 뿌려져 있던 가루의 정체. 그것은 바로 세탁세제였습니다. 세제가 가성소다처럼 작용해 자신의 지문과 DNA를 모두 녹여버릴 것이라는 왜곡된 망상에 사로잡혀 극악무도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끔찍한 비극을 만들었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의 궤적을 쫓아가면 우리는 거대한 구조적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20살의 미군 마클은 부대 안에서도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상관에게 대들던 이른바 문제아였습니다. 취해법권이나 다름없던 기지촌이라는 공간은 그의 삐뚤어진 폭력성이 괴물처럼 자라나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온상이었습니다. 반면 윤금희 씨는 철저히 벼랑 끝에 내몰린 삶이었습니다. 17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공장을 거쳐 기지촌으로 유입된 그녀는 사건 발생 불과 17일 전에야 이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2년 전 동거하던 미군에게 버림받은 충격, 그리고 포주들의 강압적인 착취 구조 속에서 그녀는 각성제와 알코올 의존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독으로 인해 클럽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꽃을 팔거나 미군에게 구걸하는 이른바 힙바리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 여성들을 외아를 버는 애국자 혹은 민간 외교관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직접 성병 검진증을 강제하고 검진증이 없으면 즉결 재판이나 수용소에 감금했습니다. 여성들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 나라의 지라며 비탄에 빠져 불렀던 끔찍한 현실. 윤금희 씨는 철저한 국가적 도구화와 인권 유린 속에서 서서히 부서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오후 4시 30분. 윤금희 씨의 처참한 시신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공식적인 시각입니다. 기록상 최초 발견자는 새방의 집주인인 김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 첫 신고의 이면에는 기지촌 여성들의 눈물겨운 기지와 연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참혹한 지옥과도 같았던 방 안의 풍경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새방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윤금희 씨의 동료였던 기지촌 자치회 소속의 한 여성이었죠. 그녀는 왜 자신이 발견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을까요? 당시 한국 경찰은 기지촌 여성이 범죄 피해를 직접 신고할 경우
직업적 편견을 이유로 수사를 기피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신고가 묵살될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았던 동료 여성은 사건을 덮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집주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세상의 외면 속에서도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다름 아닌 기지촌 여성들의 조직적이고 절박한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신고 직후 의정부 경찰서 강력계와 미군 수사대는 시신 내부에 참혹하게 꽂혀있던 맥주병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바로 선명하게 찍힌 지문이었습니다. 지문의 주인은 역시 케네스 리 마클 3세. 유력한 용의자가 확정되자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10월 31일 새벽, 피 묻은 바지를 입은 마클이 부대로 유유히 복귀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미군 현병들은 그를 숨겨주려 육탄 방어를 펼칩니다. 바로 그 순간 정문 앞을 막아선 기지촌 여성들이 헌병들을 뚫고 맹렬하게 돌진합니다. 미군 헌병들의 육탄 방어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컸던 한 동료 여성이 헌병들을 뚫고 맹렬하게 돌진합니다. 그녀는 살인마 마클의 멱살을 단단히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내 한국 경찰의 손에 직접 인계를 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기지촌 여성들의 맨손으로 이뤄낸 피 맺힌 체포였습니다. 하지만 통쾌한 체포의 안도감은 단 1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단 한 장조차 쓸 수 없었죠. 바로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때문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속수무책으로 풀어줘야만 했던 당시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에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뿌리째 흔드는 3가지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신병 인도 시점의 극단적인 유예였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 한국 경찰은 미군 피의자를 구금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합법적으로 벌어준 셈이죠. 둘째는 검사의 상소권 박탈이었습니다.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와도 한국 검사는 항소할 수 없고 오직 미군 피고인만 상소할 수 있는 기형적인 특권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편향적인 증거 능력의 배제였습니다. 변호인 없이 확보한 진술과 2차 증거는 법정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사법적 면책 특권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마클은 미 8군 구치소로 이송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상태로 재판을 받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살인마를 눈앞에 두고도 구금할 수 없는 나라. 1992년 대한민국 사법주권의 처참한 민낯이었습니다. 1993년 법정에선 마클은 시신훼손은 동료가 한 짓이라며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정밀 분석 결과 그의 운동화에서 윤금희 씨의 피가 튀어 굳은 DNA가 검출되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항소심에서 처참히 짓밟힙니다. 미국 정부가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 약 7,100만 원, 미화로 약 72,000달러를 재판부가 실질적 합의로 자의적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한 인간의 존엄을 엽기적으로 유린한 대가는 고작 7,100만 원으로 탕감되었고 형량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한국 교도소로 이감된 마클은 반성은커녕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철저히 조롱했습니다. 1995년 어린이날에는 공휴일이라 단지 식사와 편지가 늦게 전달됐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고 유리병을 던져 기물을 부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2000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영자신문에 직접 글을 보내 한국 시민들의 정당한 소파 개정을 두고 참으로 웃기는 일이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죠. 엽기적인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그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법은 그저 우습고 만만한 대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의 가석방 신청은 번번이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형기를 1년 6개월 남긴 2006년 8월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가석방을 승인해버립니다. 여기서 소파의 또 다른 맹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인은 가석방 시 보호관찰을 받지만 미군은 가석방 되는 순간 감옥 원안이 즉시 미국 정부로 넘어갑니다. 한국 정부는 그의 출국을 막을 권한이 한 줄도 없었고 마클은 광복절인 8월 15일에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 고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은 단순히 대중의 분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 깊숙이 자리 잡았던 맹목적인 대미종속적 인식을 뒤흔드는 역사적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시민단체들이 결성이 되었고 이들이 발표한 통계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1967년부터 1998년까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미군 범죄 누적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무려 3만 9천여 건입니다. 윤금희 씨가 참혹하게 살해당했던 1992년, 그해 한 해 동안에만 무려 850건의 범죄가 쏟아졌습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는 우방국이라는 안보 신화를 깨버렸습니다. 나아가 기지촌 여성들을 불량자로 낙인 찍던 사회적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들의 고통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군사주의와 한국 국가 권력이 만든 구조적 폭력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숨어있던 기지촌 여성들은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국가를 향해 당당히 호통을 쳤습니다. 이 주체적인 저항은 2001년 소파 2차 개정을 이끌어냈고 2014년 기지촌 미군 위안부 생존자 12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국가 배상 소송에서 역사적인 승소를 쟁취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2001년 개정으로 12대 강력범죄에 한해 기소 시점 구금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미군이 공무 수행 중이라는 증명서만 떼어주면 한국 법원은 재판권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도 매년 400건 안팎의 미군 범죄가 발생을 하지만 한국이 실질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법망을 비웃으며 미국으로 돌아갔던 살인마 케네스 마클. 그는 고국에서 잡범으로 초라하게 살아가다 지난 2023년 53세의 나이로 쓸쓸히 사망했습니다.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지 않은 허망한 결말이었죠. 하지만 피해자 윤금희 씨의 이름은 다릅니다. 그녀의 숭고한 죽음은 가장 소외된 이들을 인권과 평화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1992년 10월 차가운 단칸방에서 쓰러져간 26의 윤금희 씨.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 맺는 동맹이 과연 얼마나 평등한가를 가늠하는 가장 무거운 잣대가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